사람들은 높은 금리가 경제를 둔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들어온 이야기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에게 높은 금리는 처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원금처럼 작용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을 높게 유지시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경제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부유한 세대에게 연간 수십억 달러의 뜻밖의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여러분이 치르고 있습니다. 이건 통화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78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구 통계학적 강탈이 대놓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장, 아무도 투표하지 않은 4,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2021년 미국 경제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계는 현금과 채권에서 1조 4,500억 달러를 이자 소득을 올렸습니다. 2024년 총액은 1조 9천억 달러였습니다. 연간 이자 소득이 4,500억 달러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거의 아무런 노력 없이 매 12개월마다 가계 계좌로 흘러들어갑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NFL 팀의 평균 가치는 71억 달러입니다. 32개 모든 팀의 가치를 합치면 처음으로 2,27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자 수익은 그 2배에 달합니다. 추가 수표를 1년만 더 받으면 NFL 전체를 통째로 살 수 있고 은행에는 여전히 2천억 달러가 넘게 남아있을 겁니다. 4,500억 달러는 필리핀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의 연간 국내 총생산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이 돈에는 의회의 승인도, 투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렸고 나머지는 스프레드시트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가계 자산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은 단기국채, 머니마켓 펀드, 예금증서, CD, 그리고 단기 회사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60세 이상 가계가 대부분 이런 금융상품을 보유합니다. 연방기금 금리가 5%를 넘자 이런 자산들은 2008년 금융위기 전 이후 볼 수 없던 수익률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임무는 돈을 비싸게 만들어 경제를 둔화시키는 것입니다. 대출은 부담이 되어야 하고 소비는 줄어들어야 하며 물가는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경제학과 신입생이 배우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의 주택담보대출과 24%의 신용카드 연이자를 가진 젊은 가구들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120만 달러어치의 국채를 보유한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는 손해를 봤습니다. 연준은 2가지 정책을 동시에 밀어붙였고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이 거래에서 승리했습니다. 식당, 크루즈 티켓, 치과 진료비 등에서 느끼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숫자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큰 고계층의 영구적 소득 증가는 시장을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연령대가 어떻게 통화정책 원칙을 무너뜨릴 만큼 강해졌는지 의문이 나옵니다. 그 답은 40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2장 되감기, 인구 통계학적 팽창. 연방준비제도는 분배별 금융계정이라는 데이터 세트를 발표합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 부의 세대별 분포를 추적하며 3개월마다 갱신됩니다. 2026년 5월 기준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약 78조 5,500억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가계가 소유한 전체 자산의 51.8%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성인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약 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 자산의 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미국 내 모든 농장, 공장, 사무실, 병원, 주유소에서 2024년에 28조 3천억 달러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은 그 거의 3배에 달하고 한 세대가 국가 3년치 생산량만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989년부터 이어진 데이터 기록에서 이처럼 자산이 집중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원들은 자산 가격의 큰 변화를 원인으로 보고 부의 GDP 대비 비율을 활용했습니다. 이 비율은 가계가 소유한 모든 자산을 한 해 동안 국가가 생산하는 것과 비교한 것입니다. 1980년대 초에는 그 비율이 약 3.6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5.5에 달합니다. 미국인들이 소유한 자산의 명목 가치는 국가가 실제로 생산한 제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 변화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었고 시기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한 부부가 1985년에 보스턴에서 케이프 코드 스타일의 집을 8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2020년에 그 집 가치는 60만 달러가 됐습니다. 레이건이 취임한 해에 S&P 그리고 P500 지수 주식을 1만 달러어치 산 사람은 2024년에는 4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9년 취업시장에 진출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비교해보세요. 그들이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을 때
같은 집의 가격은 중간 소득의 10배가 되었습니다. 40년간의 자산 인플레이션은 나이에 따라 고르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자산이 이미 있는 곳에 집중됩니다. 1985년에는 그게 베이비붐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임대료 인상 전에 미리 들어왔을 뿐입니다. 2022년 금리가 오르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익률 상승의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진 계좌에는 엄청난 현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79조 달러를 보유하는 것과 그것을 노동계층을 향한 연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추해집니다. 3장 역 로빈후드 강도 사건. 경제학자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정중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자소득 경로입니다. 이 용어는 연방준비제도 논문과 국제결제은행의 작업문서에 등장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간단하지만 반대편에 있다면 매우 가혹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대출자는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고 반대로 대출해준 사람들은 그 돈을 받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1달러 늘어날 때마다 그만큼의 이자 수입이 다른 누군가의 명세서에 기록됩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이 바뀔 뿐이죠. 그렇다면 누가 빌리고 누가 빌려주는 걸까요? 연방준비제도 자금 흐름 보고서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합니다. 50세 미만 가구가 미국 내 미지급 주택담보대출 부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40세에서 49세 사이의 미국인들, 이 3조 4천억 달러로 가장 많은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학자금 대출과 신용카드 잔액이 이 연령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는 수익을 내는 머니마켓 상품과 단기 국채에 모든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2022년에 거의 0%였던 금리를 2023년까지 5.5%로 인상했을 때 경제가 고르게 둔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연령층은 브레이크를, 다른 연령층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전체 소비 변화는 거의 없었고 부의 보유 변화는 역사적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대응은 최10년 약속을 깼고 이제 열심히 일해도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무위험 현금이 오래된 계좌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소유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전에 매진되지 않았던 경험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4장 럭셔리의 역설. 로열 캐리비안 그룹은 2024년 전체 매출이 165억 달러였고 순이익은 29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11.80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EO 제이슨 리버티는 이 실적을 설명할 때 한 가지 표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를 임박 예약 수요 강세이라고 불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이를 실버 쓰나미라고 불렀습니다. 카니발 코퍼레이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는 250억 달러 사상 최대 매출과 19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CEO 조시 와인스타인은 투자자들에게 이 호황이 고령 고객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2019년에는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크루즈 출항 몇 주 전에 프리미엄 객실을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의 배경이 되는 데이터도 일관적입니다. 포더스의 여행 연구에서도 같은 추세가 나타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Z세대보다 여행 한 번에 약 3배 더 지출하며 미국 럭셔리 여행 지출의 80%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시장의 4분의 5들 한 세대가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열 캐리비안 오아시스 클래스 선박은 최대 6,8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연간 럭셔리 여행 지출액은 저런 선박 1,000척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즉 매년 모든 객실이 완전히 예약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마이애미에서 레이캬비크까지 떠다니는 도시들의 함대와 같습니다. 이 모든 자금은 연방준비제도의 이자 수표로 조달되며 그 소비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반영됩니다. 미국 경제분석국은 소비자 지출을 상품과 서비스로 분류합니다. 호텔, 크루즈, 레스토랑, 프리미엄 의료, 여행 등은 모두 서비스 항목에 포함됩니다.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를 못 미치고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객들이 노력 없이 임금을 인상받은 상황에서는 시장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7%의 모기지를 가진 젊은 가구는 카리브해 크루즈 여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편 120만 달러 국채를 가진 은퇴 부부는 1년에 4번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여가 경제의 가격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지불 가능한 사람에 따라 결정되며 이 패턴은 시장 전반에 반복됩니다. 피트니스 브랜드 소울사이클의 모 회사는 프리미엄 리트릿과 고급 피트니스 경험에서 최대 예약 건수를 기록 중입니다.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는 주로 나이 많고 부유한 구매자들이 현금으로 집을 꾸미고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원메디컬과 MD VIP 같은 컨시어지 의료 네트워크는 신규 환자 대기 명단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연방기금 금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구매에 대출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비 열풍은 휴가나 저녁 식사 예약에만 그치지 않고 같은 현금 흐름이 40세 미만 사람들의 주택시장까지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5장 현금 구매자 카르텔.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2024년에 주택 재구매자의 31%가 집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애텀데이터 솔루션은 같은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전체 주택 거래 중 현금 거래가 32.8%에 달했습니다. 즉, 미국 주택 구매자 3명 중 거의 1명은 모기지 금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이 수치가 비현실적으로 변합니다.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2025년 전체 주택 거래의 49%가 현금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이애미는 전체적으로 43%를 기록했으며 100만 달러 이상 구간에서는 65%를 넘어섰습니다.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는 현지 부동산 중개인 데이터와 레드핀 추적에 따르면 2024년에 현금 구매자가 전체 단독주택 거래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중간 매매가는 8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네이플스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는 구매자들은 실제로 그곳에 연중 거주하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뉴욕과 일리노이에서 이미 수표를 써들고 온 은퇴자들에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는 판매자에게 모든 중요한 변수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현금 거래는 빠르고 확실하며 은행 대출 심사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 시장은 두 구매자 집단, 두 가격 구조, 다른 결과를 의미합니다. 높은 금리는 대출자에게만 불이익입니다. 55세 이상 연령층은 대체로 금리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구매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며 종종 더 높은 수익률의 혜택을 받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은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현금 매수자를 소득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금리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질문은 전략이 아니라 1985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6장 근본 원인, 노동의 죽음. 미국의 부와 GDP 비율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이지만 거의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985년에는 약 3.6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2024년에는 거의 5.5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래 숫자인 사람들이 일해서 버는 소득은 항상 그래왔듯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위 숫자인 사람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격차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소유가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이제 노력만 보상하지 않고 일찍 시작한 이들에게 보상합니다. 미국 경제분석국의 소득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 비율이라는 것을 추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벌어들인 1달러 중 얼마가 임금으로 가는지를 나타냅니다. 1980년대 초에는 그 비율이 약 64%였습니다. 현재 그 비율은 약 56%입니다. 그 차이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급여에서 자산 수익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임금에서 자본으로 이동한 1%포인트마다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수익은 기존 자산 소유자에게 집중되고 새로운 가치 창출자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직 19세기 영국의 봉건제도만큼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부와 GDP의 그래프 추세는 바로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동이 부를 쌓는 방법으로서 끝나버렸다면 4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7장 상속의 덫. 랜딩 추이에 따르면 18-29세 Z세대 주택 소유자 78%가 가족 도움으로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들 중 33%는 가족의 도움이 없었다면 집을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널리 언급되는 84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부의 이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럴리 어소시에이츠는 앞으로 20년간 이 돈이 나이 든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부의 이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부모 찬스가 없는 사람들은 소유 경제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레드핀 2024년 구매자 설문에 따르면 Z세대와 밀레니얼 구매자 36%가 거래를 위해 가족에게 현금 선물을 받았습니다. 16%가 상속 자금을 썼고 평균 선물 금액은 5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보스턴과 시애틀 같은 고비용 대도시에서는 선물 금액이 종종 15만 달러를 넘습니다. 영구적인 승자와 패자의 계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출생에 기반한 계층입니다. 가족 도움 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늦게 사는 게 아니라 주택 소유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임차인으로 살며
임대료로 선물받은 집단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갚게 됩니다. 어떤 사회가 노동을 기다림으로 대체하게 될까요? 부모님의 장래 시기가 당신의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경제. 그 답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8장 결산, 인구 장벽. 미국 인구조사국은 20년 앞에 미국 인구 변화를 예측하는데 그들은 항상 일관되게 맞춰왔습니다.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어떤 모호함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곡선만 있을 뿐입니다. 보험 수리표에는 이미 그 부가 언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지가 이론이 아니라 시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미 그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의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델을 실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해석하거나 추측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해제 개혁만으로는 40세 이하에게 충분한 79조 달러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금리를 다시 0으로 낮추면 애초에 그 격차를 만든 자산 가치만 다시 부풀릴 뿐입니다. 설령 투표로 다수파를 모을 수 있다고 해도 40년에 걸친 자산 집중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제의 혜택을 받는 세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투표율을 보입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장례식뿐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설명한 부의 더미는 그 소유자들이 사라질 때 끝이 납니다. 그리고 7장에서 다루는 상속이 어떤 후손이 그 열쇠를 쥐게 될지 결정합니다. 다른 종료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죽음만이 이 순환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의회가 부유세를 통과시킨다고 해도 수십 년에 걸친 헌법적 싸움이 이어질 것입니다. 상속세는 이미 존재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개인당 기준선이 1,300만 달러를 넘습니다.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 유산은 기준선 이하일 경우 세금 없이 상속됩니다. 워싱턴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들은 79조 달러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들은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연합이 필요하고 그 연합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업도 아메리칸 드림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외국 세력도 그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전후 버전의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어낸 그 세대가 현금으로 그것을 샀습니다. 그들은 1972년에 2년치 연봉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들은 그 집들이 젊은이의 15년 연봉에 해당하는 은퇴자금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봤고 이제 그 강탈의 미천이 된 현금에서 나오는 이자까지 챙깁니다. 이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인구 통계를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연방준비제도에서 인플레이션 통제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단지 서로 다른 연령대가 금리 변화에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경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정책이지만 효과는 다릅니다. 주택시장도 고장난 게 아닙니다.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과 빌려야 하는 사람들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격차는 더 커져 분류 메커니즘이 됩니다. 정책 설계가 아니라 태어난 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는 위기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합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 세대가 시간이 지나 시스템을 떠나며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때까지 부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일보다 소유로 더 많은 부가 쌓입니다. 노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저 돈이 움직이는 주된 방식이 아니게 될 뿐입니다. 사실상 빠져나갈 선택권이 없습니다. 결국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빠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 주택, 소비 패턴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라진 후 실제로 일어날 일을 알아보세요.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해도 됩니다.